토양오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오염을 했는 게 첫 번째가 대기오염이고 두 번째가 수질 및 해양오염.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토양오염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기나 수질 혹은 해양오염에 비해서 토양오염은 직접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오염들과는 좀 달리 좀 특징을 가지는데, 그 58쪽에 유형 29에서 2번에 토양오염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입니까? 그거 별표 5개 치고요. 토양오염은 주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토양오염의 특징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심각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옆에다가 하나 쓸까요?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오염된 게 확인이 잘 된다, 안 된다.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여기에 오염 물질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오염 물질이 쉽게 잔류하며, 잔류한다라는 것은 확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수직 이동은 합니다. 뭐는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표면에 있던 물질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수평 이동은 잘 안 일어납니다. 수평 이동은 잘 안 일어나고, 반대로 위로도 잘 올라올까? 올라와요. 물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쓰레기 같은 게 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다가 좀 묻어 놓으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크게 문제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많이 매립을 했었는데, 그 매립을 하는 물질 중에는 뭐도 있었냐 하면 한 1950, 60년대에는 핵 폐기물도 매립을 하고요. 그죠? 또 그 고엽제라고 아십니까? 베트남전에서 쓰였던 미국에서 베트콩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게릴라전이잖아요. 몸집이 아무래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당시에, 요즘은 동양인들도 이제 뭐 원체 식이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덩치 큰 사람이 많지만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체구 차이가 좀 컸죠. 달랐죠. 그래서 베트콩들이 주로 썼던 게 뭡니까? 땅굴을 개미굴처럼 이렇게 팠던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죠?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소대 하나를 박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사람 한 명만 죽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소위에서 이제 피부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미군들이 분명히 자기 소대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새끼 어디 갔노 하면서 막 찾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가에, 논밭에, 그죠? 꼭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허수아비처럼 붉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콩에 대한 뭐도 커지지만 짜증, 그죠? 그리고 분노도 커지지만 동시에 뭐도 두려움도 되게 커지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보복을 하러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어디에 있죠? 땅굴 밑에 있는 건 알아. 근데 걔네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정작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수류탄 이제 까가지고 한 2-3개 뒤집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굴이 뭐 여러 개가 뭐 거미줄처럼 개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소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또 하나가
베트남도 이제 열대 우림 아열대성 기후대에 속합니다. 그죠? 그 뭐가 많습니까? 정글이 되게 심하죠. 밀림이 많죠. 근데 이게 우림기후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들은 원체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원래가 항상 습하기 때문에. 그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데 없는 관공서가 뭡니까? 소방서가 없어요. 페루 이런 데는 뭐가 없죠? 페루는 1년 내내 건조하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없는 줄 압니까? 수도 관리국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홍수 나고, 도리어 필리핀 같은 데는 가뭄이 일어나고, 실제로 1997년도에는 필리핀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겪는 바람에 유엔의 원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다른 몇 반이고 8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변화인데, 엘니뇨 라니냐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습해지거나 건조해지는 일종의 그 기상변화인데, 필리핀 같은 데 원래 습하잖아요. 원래 습한데 건조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대형 화재,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군들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했다? 밀림을 갖다 싹 다 까고, 까야 이제 그 다음에 뭐도 발견하고, 땅굴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세 개가 있죠.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전투기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네이팜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사일 떨어지면 온 천지 불이 이제 확 퍼뜨려지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화염방사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무만 쭉 태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엽제입니다. 고엽제. 말 그대로 나뭇잎을 바싹 말려버리게 하는 건데. 그 고엽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다가 보관했다가 공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우방이었으니까. 이 고엽제를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데 미군이 들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파묻어 버렸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 있죠. 드럼통 있죠. 드럼통에 되어 있는 건데 금속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삭아서 부식되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스며 나올 수 있고, 문제는 그 물질이 밑으로만 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매립이 돼서 쌓여 있다 보니까 속에서 이게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위로도 스미는 거예요. 또 하나, 식물을 키울 거 아니야. 식물 뿌리가 어디까지 도달된다. 매립된 곳까지 이제 도달이 되고 나면은 결국 그 화학 물질에 노출된 물질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외관상으로는 금방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소리 없이 이제 쓱 다가오는 겁니다. 그 피해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토양의 대부분인 점토광물들은 중금속 오염 등의 오염물질을 쉽게 흡착한다. 무슨 말? 이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오염물질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잔류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어떻다?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죠? 미국에 나중에 그 교과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러브 커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1960년대인가 40년대인가 그 화학 물질을 매립을 했는 장소였는데 그 매립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80년대에 러브 커넬에 이제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도시라기보다는 주택가가 생긴 거예요. 쉽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 10년 동안 아무 그런 이상이 없었는데 80년대부터인가 애가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산부들이. 그 미국도 엔간하면 7, 80년대에는 그 시외곽 지역 같은 곳에서는 거의 자급자족하죠. 원체 뭐 땅덩이 넓으니까 농사 그냥 지으면 뭐 흉년이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왜 이런가 했더니 식물이 아주 천천히 어떻게 됐다.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그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를 이제 뭡니까 이제 주택을 가구지 주거지역을 이루고 살기 이전에 사실은 뭔지 몰랐던 거죠. 예. 파악해보니까 이미 한 3, 40년 전에 그 지역에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어쨌든 거기다가 화학물질을 매립을 했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라는 게 상당히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뭐라고?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 예가 됩니다. 또 하나, 이미 밝혀졌을 때는 이제 나중에 피해가 여기 문제가 있네라고 했을 때는 복구하기가 어떻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그 주변 일대가 작살이 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토양오염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하면 된다. 오염 배출원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인지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확산이 잘 안 된다. 즉 그러나 스며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좀 지하 깊은 곳까지는 금방 좀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만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지? 확산이 안 된다라는 거는 피해 지역이 그 면적상으로는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거기에 농축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토양오염에 해당하는 게 수평적으로 확산될 때도 있을까? 제일 심각한 게 지하수입니다. 뭐라고? 지하수 타면 이제 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평적인 확산도 일어나고 피해 지역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피해가 일어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인지를 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만성적이다. 됐어요? 네 번째 이미 그 피해를 인지하게 된 시점쯤 되면 어떻게 된다?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됐습니까? 그게 토양오염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8쪽의 유형 29의 토양오염은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 요거 1번,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제목 위에다 이렇게 하나 쓸까요? 우리 1학기 때 그거 한 거 있잖아. 토양의 산성화 및 토양의 유실 방지 대책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토양의 단면, 맞습니까? 그게 그 관련 단원이 자원으로서의 토양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유실 및 토양의 산성화 대책. 토양의 산성화는 토양 오염의 일부입니다. 됐어요? 토양의 산성화 왜 일어난다고? 복습 하나 해볼까요? 간단히. 뭐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많이 포함된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토양의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 퇴비, 그죠? 천연 비료를 가능하면 많이 쓰는 게 좋고, 이미 일어났어, 산성화가. 그거를 좀 처방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물질이 석회석 물질, 그죠? 석회석 또는 석회암, 탄산칼슘, 이런 석회성 물질들을 좀 뿌려줘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산성비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산성비를 억제하는 대책도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 우주 쓰레기 위에다 요렇게 쓰십시오. 인공위성 잔해. 뭐라고? 인공위성 잔해. 실제로 무분별하게 막 쏘아 올리다 보니까
강대국들은 시간만 나면은 돈 되고 하면 무조건 쏘아 올렸어요. 왜? 결국에는 정보력이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통신위성을 많이 쏘아 올렸다라고 하지만은 구라입니다. 오케이? 대부분 쏘아 올리면 뭐 과학위성을 이번에 우리가 쏘아 올리면 과학위성이야? 과학위성 무슨 과학위성? 예, 대부분이 군사위성입니다. 알겠어요? 정보위성이고. 그러니까 올려놓은 김에 구름을 관측하는 위성이다.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위성이다. 뭐도 볼 수 있다. 김정의 이 새끼 뭐 처먹고 있나 볼 수도 있다. 됐어요? 됐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구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쏘아 올리는 거는 대부분 정보입니다. 정보.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딱 지구하고 만유인력이 맞는 지점에서 공전을 하는 그 위치가 지표에서부터 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인공위성도 무작정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무작정 작게 만들 수도 없고 적정한 크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만한 공간도 어떻다. 모자란데 거기에 더해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어떤 그 시점이 시작되면서부터 처음에 쏘아 올릴 때는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처음에 막 초창기에 마구 쏘아 올렸던 놈들은 이미 수명이 다 했겠죠. 대부분 수명이 다 한다는 건 뭐가?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뭐가 다 됐다고요? 그러면은 돌기는 어때? 도는 건 관성이거든. 그러니까 도는데 동력을 쓴 것은 있다 없다? 없고 이제 촬영하고 뭐 사진 전송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배터리가 다 돼서 수명이 다 되면 돌기는 돌아요. 돌기는 도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터져요. 왜요? 터져가지고 잔해가 더 많아져서 도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부스러기들이. 너가 운동량 충격량 안 했나? 담임쌤 물리쌤이잖아. 얘가 쭉 가다가 두 개로 팡 분리됐어. 알았어?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되는데 가다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덩어리져서 두 개로 팡 갈라지면은 질량이 작아지면 그만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합니다. 얘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공간을 차지하는 양도 어떻게 되고 많아지고 빽빽해지고 그죠? 삥 돌게 왜 터지지? 터트리나?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야. 수명이 다 되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실제로는 뭐였냐 하면 우주 밖으로 나가면 태양빛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쪽에 태양이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래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의 온도는 한 5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그 그늘진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어두운 부분은 또 영하예요. 즉, 한 덩어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온도 차가 어떻다? 심하게 일어나고 그런데 대부분 인공위성은 재질이 뭘까? 금속이죠. 금속은 열팽창률이 어때? 심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열 가하면 어떻게? 쭉쭉쭉쭉 늘어나고 또 열이 안 가해지면 수축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결국 이게 한 덩어리라고 하면 이쪽은 열을 받고 이쪽은 열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쪼그라들고 얘는 늘어나면서 팍 빠개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거의 하던 대부분의 역할은 뭐였을까? 그렇죠. 온도유죠. 온도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냉각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돼가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빠개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파편이 돼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인가 우주왕복선은 이제는 뭐 우주왕복선 쏘아 올리는 게 별로 그거 아니잖아요. 올라갔는데 뭡니까? 볼트 나사모 하나가 훅 날라가 그대로 꼬라박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겨우 수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그 잔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우주 쓰레기라고 한다. 그러면 우주 쓰레기의 그 2번의 위험점 보시면 7에서 10km/s의 속도로 1초에 10km예요. 1초에 초속이 10km면 어마어마하죠? 안 그렇습니까?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다. 고통 없이 보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날아다니고, 앞으로 이제 확실히 좀 발전할 분야는 분명히 우주 정거장은 좀 계속 건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일종의 지구에서 팡 쏘아 올려가지고 세워놓고, 그죠? 화성 궤도에 지금 우주 정거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화성에 갖다 칩시다. 됐어요.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화성 표면에서 뜰라 그러면 어때? 중력을 이겨내야 되고 그 연료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한다? 화성 여행, 그러니까 화성에 만약 여행 간다 그러면 화성에 일단 뭐부터 세워놓고 우주 정거장을 먼저 세워놓고 좀 약간 거리가 먼 곳에, 그럼 거기에 가서 우주 왕복선은 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뭘 쏜다? 화성 쪽으로. 일종의 탐사전 같은 거 있죠. 캡슐 같은 거. 사람 태워가지고, 자, 너 알아서 구경하든지 말든지 오세요 하고 팡 쏴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 정도는 이제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다시 끌어올려 와가지고 우주 정거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쪽.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레이저 빗자루, 우주 플라이 페이퍼, 우주 안개 분무기, 우주 청소 위성. 뭐야 이거 이래 돼 있지? 이거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알았어. 전부 계획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읽을 때 잘 들으라. 읽을 때 뭐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되느냐면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원리는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뭘까요? 첫 번째, 우주 쓰레기를 거두어 가지고 들고 내려오자 라는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속 덩어리고 고철 아니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명히 들고 와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궤도 이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아예 궤도 이탈을 시켜서 아예 우주 밖으로 확 보내부거나, 아니면 어디? 지금 잔해가 크다 하거나 작다 하거나. 작기 때문에 대기권으로 만약에 지구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다 타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떨어질 만큼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죠. 덩치가 이 교실보다, 예를 들어 교실 한 4분의 1 규격 정도 되는 놈도 들어오면 대부분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거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방식을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이탈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거해서 가져오거나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향후에 지금 인공위성들은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뭘까요? 향후에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들은 올라가서 배터리가 다 될 때쯤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 회수. 알겠습니까? 지구로 회수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이저 빗자루라고 하는 거는 궤도 변경이고요. 우주 플라이 페이퍼도 뭐다? 궤도 변경. 우주 안개 분무기는 나도 이건 처음 봤다. 이건 뭐냐면 냉각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드라이 아이스 쏘면은 냉각이 돼가지고 속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속도가 그 공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원심력이 줄어드니까 뭐 구심력이 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청소 위성은 위성 자체를 뭐 하는 놈으로, 위에 가서 수거하는 용도로 올려보내는 놈을 지금 계획하고, 여기 되는 놈은 한 개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직 계획 중이지. 이거 말고 이거도 있어요. 졸라 웃긴 거. 끈끈이 풍선.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도는 놈이라도 재질이 이런 거 있죠. 라텍스 아십니까? 베개 이거로 많이 쓰이는 거. 그런 거는 뚫릴지언정 터지진 않잖아. 그걸로 이제 풍선을 만드는 거예요. 열기구 같은 거를 터지지 않는 걸로. 그래가지고
막 돌던 놈들이 그거 다 붙으면 뭐 한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태워버린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우주 쓰레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게 날까, 쉽게 날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수능에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왜냐면 새로 집어넣은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개코나 우주 쓰레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쏘아 올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차이점, ICBM의 차이점. 팡 쐈지. 올라가는 궤도는 인공위성이나 ICBM이나 어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계속 지구를 돌면 뭐고? 위성이고. 우리는 인공위성을 쏜다고 했는데 풍 쐈는데 가다가 떨어져서 어딘가 터지면은 미사일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이 그 씨발 거기다가 지금 뭘 달겠다는 거예요? 핵을 달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 문제는 뭡니까 지금? 소형화죠. 그러니까 ICBM이 되려면 미사일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뒷부분 연료통 빼고 날아가는 부분은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핵이 가동될 만큼의 어떤 그게 필요하려면 핵을 반응을 시키는 뇌관이 있어야 되고, 그 뇌관이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에너지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쏘시개 발화 될 수 있는 그 장치가 아주 좀 크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제 소형화를 해놓고 이제 저건 ICBM 들고 있겠죠. 들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아직 그 소형화해서 장착하는 것까지 어렵다는데 사실은요, 핵을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사일이 있으면 거기다 뭘 달든 달아가지고 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흥국생명인가? 여자 배구단이 흥국생명 있죠. 김연경이 원래 있었던 데가 흥국생명이잖아. 거기 외국인 선수가 한국 씨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중간 계약 해지하고 돌아갔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정세는 지금 어떻다? 졸라 불안하다. 근데 우리는 뭐 늘상 있던 일이다 이거죠. 너 전쟁 터지면 왜 할 건데? 전쟁 터질 때 제1수칙이 뭘까? 가족들하고 미리 얘기는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쟁 터졌다라는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만나기로 한다. 일단 그게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의 동선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해 놓는다. 어차피 자동차 타고 도망튀기기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일단 다 막히고요. 두 번째, 아마 주유소가 아마 제일 먼저 털릴 겁니다. 내 생각에. 뭐 막 천지가 되고 자동차 탄다고 해서 되게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선, 이걸 좀 미리 생각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그죠? 싸우러 갈 건지 도망튀길 건지를 결정해 봐야 된다. 굳이 뭐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솔직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다이다이 뜨면 누가 이기겠나? 군사력이죠. 3시간이면 끝납니다, 사실. 이기죠. 네, 기술력이 안 돼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게 딱 2개 있어요. 뭘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병기 대 인간, 병기 대 싸우면 우리나라 져요. 근데 화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거예요. 방사포라고 들어봤습니까? 장사정포라고. TV에 보면 졸라 큰 트레일러에 바둑판 같은 게 이렇게 실려가지고 미사일이 한꺼번에 막 쏘는 거 있잖아, 이거. 봤어요? 그거를 우리 군에도 그 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에서는 다련장이라고 하고, 이제 북한식 표현은 방사포 또는 장사정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한 3배 이상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걔는 선제 타격이 안 되면 일단 쏘기 시작하면은 걔가 목표로 한 지점은 뭐가 될까? 초토화 되겠죠.
장사정포가 대부분 노리고 있는 거는, 근데 어차피 우리 대구 사람들은 별 상관없네요. 서울이 개박살납니다. 예. 근데 수도권이 개박살나면 일단 기능이 마비가 되죠. 피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거는 장사정포 미사일은 사드고 패트리어트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 쉴드가 있지 않은 이상. 두 번째 뭘까요? 어떤 간에 미사일은 많이 들고 있어요. 뭐야? 그 잠수함은 있는지 몰라도 북한은 해군력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서. 북한은 해군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 해군하고 이쪽 해군이 만날 일이 없죠. 예, 끊겨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해군력이 되게 약해요. 딱 버티고 있으면 돼, 그냥 한쪽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동해안 해군 부대가 서해안으로 가려면 뭐밖에 없다, 방법이. 그렇죠, 육로로 이동해야 돼요. 트레일러 실어가지고 배고 나발하고 전부 다. 그럼 까면 그만이기 때문에 해군력은 약해요. 두 개 정도 장사정포하고 미사일. 나는 군대 가보면 안 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 강원도 과천이요.